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 랠리를 종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아프간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9월에 열리게 되는 ECB 회의가 더욱 주목됩니다. ING는 ECB가 인플레 급등에도 매파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3.8로 집계되면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6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18.6% 증가하면서 연휴 기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CBS에 이어 월그린이 시급을 인상했습니다. 노동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수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화요일 그리고 8월의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월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8월 한 달 동안에 2.9%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무려 4%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던 주요 재료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11%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13%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4% 내렸습니다. 이날 주요 지수는 연이은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72만 명 증가해 전달의 94만 3천 명보다 줄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미국의 6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율 18.6%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력한 주택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또한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3.8로 집계되며 작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델타 변이 우려와 휘발유 및 식품 가격의 상승에 따라 경기에 대한 인식이 약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UBS는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와 연준의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꼽으며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4,600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BTIG는 변동성 지수가 상승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9월에 10%에서 20%의 조정이 촉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더라도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3% 초반대로 상승세를 보였고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16선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주와 기술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부동산주와 경기 소비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팡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경우 새로운 애플워치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한국에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애플의 주가는 0.8%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번스타인은 만약 애플이 전기차를 2025년까지 출시하게 된다면 애플이 2030년까지 150만 대 이상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애플 매출에 750억 달러를 추가하며 전체 성장률을 2배로 만들 수 있다고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경우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넷플릭스의 하반기 컨텐츠 라인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고 9월 말에 예정된 글로벌 팬 이벤트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발표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0.5%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줌 비디오는 전일 2분기 매출이 사상 첫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성장했던 성장성에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16%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줌에 대한 목표가를 385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매수 투자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또한 버진 갤럭틱의 경우 제프리스는 버진 갤럭틱에 대한 종목 커버를 게시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주 여행 수요에 주목했습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은 우주 여행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버진 갤럭틱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9%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한 오늘장 정유주들은 국제유가의 하락세 속에 대부분 약세를 보였지만 옥시젠탈 페트롤리움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티그룹이 옥시젠탈에 대한 종목 커버를 게시한 가운데 옥시젠탈의 저탄소 사업이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의 개발을 주도하며 사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옥시젠탈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35를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백신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더나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보다 항체를 2배 더 생성해낸다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주가는 1.6%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화이자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로빈후드는 전일 페이팔이 주식거래 플랫폼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고 또한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로빈후드의 주요 수익원인 투자자 주식 주문 정보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면서 주가는 장중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결국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작년 대비 3%를 기록하며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인플레 급등으로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3%대 떨어졌고 프랑스 깍크 지수는 0.11% 하락, 미국 영국 증시는 0.4%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이번 주 고용 보고서를 대기하며 달러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3% 오른 1,81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투데이 시간입니다. 9월의 첫날도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바로 화면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나왔던 경제지표들, 먼저 주택과 관련한 경제지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에 나온 주요 경제지표들 그리고 증시 전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6월 주택 가격 지수가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주택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6% 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미국 주요 대도시권의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20개 도시별 지수는 전년에 비해 19.1% 상승한 상태고 또 20개 도시 중 시카고를 제외한 19곳의 집값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켓워치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더 넓은 집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 같은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구매자에 비해 매물이 적은 요소 역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됐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3.8로 월가에서 집계한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CNBC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신뢰지수를 낮췄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의 8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도 66.8로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을 하회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테이퍼링 전망에도 주목했습니다. UBP는 오는 8월 고용지표가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경우에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지난 6월과 7월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때문에 9월 테이퍼링이 아닌 11월 테이퍼링의 현재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고용지표가 가을부터 개선될 거라고 밝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됐던 다양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번 주에 내내 발표 예정인 고용 지표들 관련해서 내용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 한국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약 1년 동안에 이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다가 결국에는 통과가 된 거죠. 이에 따라서 한국은 앱마켓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외신 반응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혹은 반구글법이라고도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온전한 통과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4달 중으로 효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과 같은 주요 앱스토어 운영자가 인앱 결제 강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개발자들은 인앱 결제 시 앱스토어 운영자들에게 30%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애플은 지난주 앱스토어 정책을 수정하여 개발자들이 사용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성명을 통해 다른 플랫폼을 통해 결제가 허용되면 사용자들이 사기와 사생활 침해, 위험에 노출되며 보호자가 자녀의 앱 구매를 통제하는 기능 등이 약화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사용자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글의 대변인은 자사의 서비스 요금은 고품질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이 법을 준수하면서도 어떻게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앱마켓을 규제하는 세계 첫 입법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법안으로 구글과 애플 등의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을 개방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데이팅 앱 틴더를 운영하는 매치그룹의 대변인은 이날 한국 의원들의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전 세계 입법기관들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는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웨드부시의 한 전문가는 이 법안이 가질 파급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인액 결제가 가장 편리하며 소비자들이 이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이 법안이 한미 간 무역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글과 애플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아시아 인터넷 연합의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또 이 법안이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과 관계자들이 한국의 입법에 대해 양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후 각국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과 향후 규제 방향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한국의 본회의에 의결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신들은 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한 평가들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시죠. 앞서 애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월가에서 애플카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번스타인에서 내놓은 건데 아직 확실하다기보다는 애플과 출시 일정과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었죠. 네, 그동안 다양한 루머가 돌았던 애플카에 대해 번스타인이 향후 전망을 내놨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31일 번스타인이 애플카 출시 일정을 2025년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번스타인은 애플이 예정대로 애플카를 출시할 경우에는 2030년까지 총 150만 대가 팔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전기차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 팀 규모가 대폭 축소되기도 했고 애플카 대신 자율주행 시스템만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번스타인은 현재 애플이 다시 애플카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애플카로 인해 약 750억 달러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이는 향후 애플의 전반적인 매출을 약 2배 가까이 늘릴 것이라면서 애플이 전기차 시장의 강자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로이터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리튬 이온 전지의 상업화를 이끈 요시노 아키라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애플카의 향후 전망에 대해 질문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요시노 아키라는 애플이 그동안 개발하고 있던 애플카와 배터리를 2025년 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빠르면 올해 연말 중 애플이 애플카 발표 행사를 가질 수도 있을 거라면서 이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애플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번스타인은 애플이 그동안 모든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해온 만큼 공식 발표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함구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애플카 협력업체로 기아와 현대차가 언급된 바 있지만 관련 루머가 시장에 유출되면서 계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애플 최근 클래식 스트리밍 업체를 인수하는 등 스마트폰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애플카 출시 계획이 연내 발표될 경우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애플이 클래식 플랫폼을 인수했다는 소식을 네, 전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애플카까지 애플맨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홍성진 캐스터와 함께 애플카 이슈 자세하게 전해드렸고요. 네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고 있는 줌에 대한 월가 평가를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속보로 실적 발표를 전해드렸었고 오늘 정규장에서 16% 넘게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너무 잘 써오던 그런 플랫폼이라서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네, 줌비디오가 31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성장 둔화를 언급한 이후 오늘 장에서 16%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매출 성장세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작년에는 못 미쳐 투자자들이 실망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줌비디오는 개인 사용자와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 고객 부문이 특히 부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점차 소규모 모임에서는 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상황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이번 줌의 실적 발표에 다양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하향한 투자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미주호증권은 줌비디오의 단기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전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줌비디오의 성장이 정상화한 상황에 맞춰 밸류에이션을 조정하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매수 의견은 유지했으나 목표가는 $400에서 $35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 또한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줌비디오가 미래 성장 동력이 큰 좋은 회사라고는 보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성장 수준에 맞춰 가치를 재평가하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보유 의견과 목표가 $385 제시됐습니다. 베어드 또한 단기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목표가 $445에서 $380로 하향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전화 서비스인 줌폰의 성장세가 인상 깊었는데요. 3개월 전 150만 개에서 200만 개로 증가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해외 확장, 또 줌폰과 같은 줌 이벤트, 줌의 비디오의 새로운 노력들에 낙관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 제시하며 2023년에는 회사가 20% 성장할 거라고 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023년에 이 성장이 다시 가속화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월가에선 회사의 성장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 9월 달에 열리는 사용자 컨퍼런스 줌토피아에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588까지 찍었다가 지금 절반 정도 반토막이 나면서 $289에 마무리됐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다섯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 저녁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9일에 예정된 ECB의 통화정책회의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상황들 어떻게 평가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31일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9일 통화정책을 앞둔 유럽중앙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는 지난 7월에 집계된 수치인 2.2%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된 게 예비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유럽 내 금융정책 등으로 인해 수정될 수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CNBC는 최근 유럽 내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 경제가 반등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목격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유럽 내 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8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 3.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프랑스 역시 8월 물가가 3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이외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8월 물가 수준도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른 데에는 유로존의 경제 반등도 물론 있었겠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집계된 지표에 따르면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약 15% 넘게 폭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주류와 담배 가격 역시 2%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월가 전문가들은 현재 유럽에서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면서 내년에는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현재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된다면서 1조 8,50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베런버그의 전문가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오는 9일 회의에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를 근거로 채권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과연 22통화정책회의에서는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헤지펀드가 선호하는 종목들 10가지 정리했습니다. 전간 외신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제프리스의 분석에 따르면 2분기 말 헤지펀드들은 주식 투자에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이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선호하는 인기 종목들은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기술주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선호 순서대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린 건 애플이었습니다. 제프리스는 투자 의견으로는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월가에서 5G 제품에 대한 애플의 잠재력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제프리스의 전문가는 애플의 5G 도입이 아직 초기 단계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페이팔과 IHS 마켓 새로 등장한 종목들입니다. 페이팔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HS 마켓은 금융정보 제공 회사로 항공과 자동차, 선박, 금융 등 주요 산업의 정보를 데이터를 처리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23% 또 34%씩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미국 최대 의료보험 회사입니다. 제프리스는 이 회사의 경영 능력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서머피셔가 올라와 있는데요. 과학장비 제조업체로 주가는 올해 들어 19%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나이키입니다. 제프리스는 나이키의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단기적으로 휴가철과 개강 준비 시기가 겹치면서 상승 동력을 받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는 세계적으로 나이키 제품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 점유율을 높이며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헤지펀드들이 주목하고 있는 10가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으로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죠.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미군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아프간에서 철수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원래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날 출근하기로 했는데 하루 앞당긴 밤 11시 59분에 철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곧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 종전 선언을 했고 잠시 전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프간 작전은 성공을 했고 다시 한번 중국을 의식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다른 나라를 위한 중대 군사 작전은 앞으로 안 한다라는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그래도 예정보다 아프간 철수 일정을 당긴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IS 테러 위협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프간 현지인들이 미군이 주둔했던 카불 공항으로 몰려들었죠. 더 이상 치안을 책임지기 되게 힘들었던 상황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간에 남아있는 100여 명의 미국인들이 단기간 내 더 이상 대피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일 아프간 현지 날씨보다 좀 더 안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마지막 철수는 깔끔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철군하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도 최악의 전쟁이었다라는 오명을 얻으면서 현지에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아프간 전쟁에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지지하는 여론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인 거죠. 어제 그 과정만 지켜봐도 여러 테러 위협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미군이 아프간에서 쓰던 방공포, 항공기 이런 것들까지 놔두고
간밤에 철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썩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악이었던 건 13명의 미군이 사망했는데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악의 전쟁이다 이런 오명을 받는 것 같고요. 이 때문에 바이든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철수에 대한 지지율은 39%로 확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도 2주 만에 53%에서 47%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두고두고 이 아프간 전쟁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정국을 빨리 수습하려 할 거고요. 인프라 법안 같은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다양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군 철군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아프간이 탈레반을 점령하게 되면서 주변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일단 아프간 현지에 있는 100여 명의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을 도와줬던 아프간 현지인들을 그리고 그 외 제3국인들을 많이 이제 자유의 세계로 구출해야 될 과제가 있고요. 미국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구출하겠다고 하지만 탈레반 치하에서 그렇게 썩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 이후,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테러 소탕이 아프간 20년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었는데 물론 그 하나의 목적이었던 빈라덴을 사살했지만 그 테러 위험인 IS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탈레반이 20년 전처럼 아프간 정국을 장악했습니다. 탈레반 스스로 변하겠다, 유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언제든 공포정치나 인권 탄압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아프간 정국에서 빠져나오고 싶겠지만 그렇게 썩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아프간에서 철군 작전을 마무리한 미군 그리고 현지 반응까지 생생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머니 인포메이션의 강수민입니다. 9월 1일 수요일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사업 및 환경사업 영위업체인 일진하이솔루스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또 오늘 발표되는 경제지표로는 8월 수출입 동향과 8월 무역 수지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는데요. 지난 7월 회의에서는 8월부터 산유국들은 매달 하루 40만 밸런씩 증산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런 증산 결정을 유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정보업체인 ADP가 8월 민간 고용 비농업 부분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지표는 정부 데이터보다 이틀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농업 부분 공용에 대한 좋은 예측치가 됩니다. 다음으로 전미공급관리자협회 ISM은 8월 제조업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이기도 하고 또 주식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주간 원유 재고와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도 오늘 발표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확정치도 오늘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미증시 개장 전 미국 식품회사 캠벨수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